전남과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이에만 2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 당분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주일 새 4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한미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출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888일 만에 사실상 모두 해제됩니다. 전남 완도의 한 선착장에서 후진으로 승선하려던 승용차 한 대가 바다에 빠져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20건 가까이 산불이 났습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이나 산에 온 사람들의 실화, 재발화처럼 이유도 다양하고 특히 날씨의 영향도 큽니다. 계속해서 공기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많이 불죠.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게 됩니다. 먼저 산불 소식은 박건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 전체를 덮어 바람에 날립니다. 연기 사이로는 붉은 화염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축구장 22배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119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급차 요청하고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죠. 강풍 때문에. 이곳에 난 산불은 낙엽을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온한 주말을 보내던 인근 마을 주민 59명은 마을회관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너무 이제 급박한 상황이에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오니까 또 오늘 새벽 6시쯤에는 전남 보성에서도 불이 났는데 인근 주민이 농업 폐기물을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소한 시민들 부지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경북 안동과 충북 제천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40여 분 만에 불을 진화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재발화 등의 이유로 20건 가까운 산불이 일어나면서 산림당국은 농촌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가 산불이 일어날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예보입니다. 이천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이 건조한 날씨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최근 전국적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이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안 좋은 건 다음 주에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이 건조한 대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란 점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부와 경기도 성남, 구리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경보는 실효습도가 2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내려지는데 불이 나면 잘 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상태입니다. 대기가 바싹 말라 있어서 조그만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기상청은 논밭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레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지만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토양 밑부분까지 가물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왔고 해소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세먼지 수치는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날은 더 포근하겠습니다. 이촌 한강공원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몸의 일부분 같았던 마스크를 사실상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놨고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몸에 익은 습관이라 당분간 계속 쓰겠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곳곳에 20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출퇴근길 인구가 밀집된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써야 했지만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일단은 눈치 안 봐도 되는 거, 벗고 다니는 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버스와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 탑승 시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기관과 대부분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만 유지됩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3년 만에 일상 회복이 온 것 같다며 반겼습니다. 이제 더 일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이들도 있고 해서 건강상 이유로 밀폐된 대중교통에서 안에서는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정부는 출퇴근 혼잡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3년 전 마스크 구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고 약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허탕을 쳤던 그때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실내는 물론 한여름 땡볕 아래서도 하루 종일 써야 해서 여간 불편했던 게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백신도 치료제도 없던 코로나 초기 이 마스크는 가장 확실한 보호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차정승 기자가 888일간 반드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4시간 넘게 줄을 선 끝에 받아든 건 마스크 5장뿐입니다.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여태껏 11시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나 고역시간이냐 그 말이요.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 직후 마스크는 한 장에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나마 품절되기 일쑤였습니다. 못 구매했다니까 지금 1시간 반 기다렸다가 못 구하고 그냥 갔어요. 마스크 대란에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매점 매석을 단속하고 수출량을 10% 이내로 제한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엄청 많죠. 그 사람들 와서 소매가로 물건을 사가요. 공장에 가서. 급기야 한 사람당 구매가 가능한 요일과 매수를 제한하는 오부제까지 강제했습니다. 화요일날 사야 되는데 화요일날 못 사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무작정 줄 못 쓰잖아요. 24시간인데.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 고성 지르고 막 사람들 피해를 주고 바닥에 침을 뱉고. 종일 마스크를 써야 했기에 귀 뒤 상처는 아물 날이 없었고 의료진들은 콧등이 헐어버렸지만 가로 18cm, 세로 10cm의 마스크는 백신도 없던 때 유일한 방어막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거지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중국이 투명했다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호주 연구진은 최근 코로나가 우한 시장에서 판매된 너구리에서 유래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이 데이터는 3년 전 공유됐어야만 했다며 중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주째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성 도발을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군은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으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보였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평안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8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사이 네 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지난 13일부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은 이를 전후해 모두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16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한미 훈련 시작 하루 전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쏘는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 수단들의 경상적 가동 태세가 입증됐습니다. 한미 공군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16일 만에 출격한 가운데 압도적 전력의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B-1B는 57톤의 무장을 싣고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미군의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도 함께 출격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철저히 시행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 대응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0일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올해 최소 2번씩 서로 오가는 정상 셔틀 외교를 두 나라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유리하고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서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존중은 하지만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 변화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역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쟁점을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올해 최소 2차례 이상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상정하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오는 5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답방한 뒤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차례 더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회담 뒤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위안부와 독도 문제 언급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의제로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주 69시간제 관련 발언에 더 집중됐습니다. 주 69시간제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에 진위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공개 발언을 한 건데요. 이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났는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법 개정안에 주 69시간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이 씌워져 진위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김기현 대표도 당정 사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지와 다르게 자칫 다른 부분이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 당정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법 예고 기간 중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당정이 의견 수렴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한 만큼 보완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당내에서는 내홍 수습을 위해 친명 일색인 지도부의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이 갈등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잇따라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건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지난 목요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은 총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의견, 지혜, 또 해안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으셨다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선택. 당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미래가 당직 개편을 제안한 가운데 당내에선 쇄신을 위해선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모두 교체되는 대대적 탕평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가 사퇴하는 길만이 현 민주당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 즉 이 대표의 대안이 없다고 전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꼬봉입니까? 판부를 끄기 위해서 본인의 그 거취 정리가 좀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해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당내 좌표찍기 문자 폭탄이 난무하고 보수 진보 간 갈등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상황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둘러싼 변곡점이 또 있는데 이 대표의 기소 여부죠. 곧 직면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공소장에 어떤 혐의가 담길지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착수 1년 반 만에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공소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가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가 담길 전망입니다.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 원을 받고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소 내용에는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428억 원 지분 의혹은 빠질 전망입니다. 또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경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 정진상, 김용 등이 입을 닫아 아직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 입증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 김용도 책임 없고 이재명도 책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저 혼자. 검찰은 50억 클럽 등 남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428억 원 약정 의혹 증거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정자동 특혜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을 치고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오토바이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 버스 전용차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서 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톤 화물차와 정면 충돌한 승용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보행 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덮치고 인근의 오토바이와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행인과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돌다 깨갖고 갑자기 왔을 때 밟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대기할.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지듯이 바다로 추락합니다. 어제 낮 4시 20분쯤 전남 안도군의 한 선착장에서 여객선 승선을 위해 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후진 도중 바다에 빠져 차에 타고 있던 70대 노부부와 20대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차량을 승선시키는 그런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봐야고요. 대기 중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 9시 반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서 내려 서 있던 6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버스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에서 내린 60대 운전자인 남편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승용차를 세웠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던 장애인 단체의 박경석 대표가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석방되자 박 대표는 다시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박경석 전 장애인 대표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7일 경찰이 체포했는데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헌법에서 부여된 권리를 알리기 위해서 천천히 탑승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대표가 소환조사 요구를 18차례 거절하자 15일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 체포했습니다. 박 대표를 상대로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의심행위 47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상태에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경찰은 박 대표를 석방했습니다. 따로 그럼 검토 안 하시는?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 대표는 다음 주부터 시청역과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와 1박 2일 농성 등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박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박 대표 측은 앞으론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저작권 분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창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가 재조명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문화스포츠부 박소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계약을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까? 네, 발단은 2015년 전에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이우영 작가는 지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검정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적 권리를 출판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창작자의 저작권을 사업자가 포괄적이고 배타적으로 양도를 받는 이 매절 계약 때문에 작품이 2차 창작되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 만들어질 때도 원작자인 저는 전혀 계약서라든지 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네, 실제로 이우영 작가는 2019년에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자신의 창작 활동에 활용했다가 출판사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만든 캐릭터를 썼다고 고소를 당하니 원작자 입장에서는 참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 입장도 들어봐야죠. 네, 출판사 입장에서는 전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저작권을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출판사 측은 21세기에 도대체 어떤 작가가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저작권을 통째로 내주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사업 수익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저작권료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이행이 된 거라면 애초에 이 계약 자체가 작가에게 불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 대표가 보유한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권 지분은 총 53%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절 계약으로 인해서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또 출판계뿐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영화와 드라마 업계 창작자들도 제작사가 수익의 전부를 가져가는 이 불공정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 오징어 게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지만 황동혁 감독은 정작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창작자에게 불리한 매절 계약이 그동안 문화계에서는 왜 흔하게 이루어졌던 겁니까? 네, 창작자들에게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 입장에서는 우선 세상에 작품을 내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생계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림책 구름빵으로 이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린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베키나 작가 역시 이런 매절 계약에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때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작자가 권리를 보장받는 법적 테두리는 아직입니까? 네, 유감스럽게도 아직입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언급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해서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보상 청구권이라든지 추가 이익에 관련돼서 배분 청구권 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우리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창작자의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풍토도 조성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K 콘텐츠가 발전하는 만큼 제도도 그 속도를 뒤따라가야 할 텐데요. 같은 비극은 없어야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종부세 폭탄에 소갈이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 종부세의 산정 기초가 되는 공시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집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10% 넘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각종 세제 개편 효과를 더하면 종부세 부담이 많게는 60% 이상 줄어들 것도 같은데 김예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 음마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형을 단독으로 소유할 경우 지난해 348만 원의 종부세를 냈습니다. 300만 이상 낸 거죠. 저분들은 부담스러워하죠. 노인들은 좀 할인받아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냈. 올해는 43% 넘게 줄어든 195만 원만 납부해도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라 공시가격도 하락했고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하락폭이 기본적으로 제일 크고요.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됐거든요. 세율이 작년 종부세 개정되면서 조금씩 이제 하락됐잖아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제 금액이 18억 원까지 올라 대부분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76만여 명으로 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정부가 종부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완화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80%로 다시 상향 조정이 된다 그러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닐 수가 있어요. 정부는 다음 주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아파트와 관련해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로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아파트 실거래가도 7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만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매물 가격은 하락했고 한때 없어서 못 팔던 강남권 초소형 아파트 인기도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정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27제곱미터 매물이 8억 원대에 나왔습니다. 1년 6개월 전 12억 7천만 원을 웃돌던 최고가에 비해 4억 원 넘게 떨어진 겁니다. 특히 초소형 면적은 지난해 6월 이후 거래가 끊겼습니다. 12평형은 지금 그냥 월세가 제일 많아요.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까지는 못 이뤄지는 거예요. 강남권으로 넓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강남권에서 거래된 전체 아파트 가운데 초소형 매매 비율은 약 20%. 올해 들어 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덕에 급매물 거래가 늘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도 7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초소형 매물은 하락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겹쳐 한때 높은 인기를 얻었던 강남권의 초소형 아파트가 찬밥 신세가 된 건 거래 한파로 집값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과거 대비 낙폭이 비교적 커서 교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작은 초소형 면적에는 상대적으로 수요자가 덜 몰릴 수는 있겠고요. 또 임대 수익이 예금 이자보다 낮은 데다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탓에 주택 시장이 살아나거나 규제 지역이 풀리지 않는 한 수요가 늘기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한정판 위스키를 판매하는 백화점 앞에서 2030 세대들이 일명 오픈런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아저씨 술로 여겨졌던 위스키에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판교의 한 백화점 앞. 영업 시작까지 2시간이나 남았는데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정판 위스키를 사기 위해 모인 건데 캠핑 의자부터 돗자리, 담요까지 등장했습니다. 저희 번호표 배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날 오픈런에 실패해 이곳을 다시 찾은 대학생부터 사실 어제도 왔었거든요. 네, 어제도 왔는데 제가 원하는 위스키를 얻지 못해서 받은 거는 이렇게 46번 받았습니다. 밤을 꼬박 샌 직장인도 있습니다.
조금 약간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 좋네요. 번호표는 13번이었고 어제 한 12시 조금 넘어서. 취향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 열풍이 불면서 한 백화점의 위스키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60% 증가했습니다. 약 50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도 희귀 위스키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겁니다. 어떻게 약간 좀 일찍 오신 보람이 좀 있어요? 보람 있네요. 이거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일단 보관하고 뭔가 기념이 있을 때. 명품업계의 전유물로 불렸던 오픈런 열풍이 희소성과 인증 문화를 즐기는 MZ세대와 만나 주류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제로 슈거, 설탕을 뺀 제품에 흔히 이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당류가 많이 들어가는 음료 분야에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과자, 아이스크림, 심지어 소스까지 식품 전 영역으로 제로 슈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달콤한 맛의 대명사인 사탕입니다. 설탕 함량이 0%로 표기돼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당 함량이 일반 제품의 5분의 1입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슈거 제품으로 열량도 그만큼 낮습니다. 케첩, 마요네즈 같은 소스는 물론 티백에도 무설탕 제품이 인기입니다. 심지어 딸기잼이나 초콜릿처럼 단맛이 강한 제품에도 설탕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알룰로스나 자일리톨 같은 대체당으로 단맛을 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며 식품 회사들도 앞다퉈 제로슈거 제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아서 보통 과자류에서 저염 저당인 게 많이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자극적인 음식들이기 때문에. 실제 유명 새벽 배송 업체의 저당 브랜드 판매량을 살펴봤더니 연평균 23%씩 증가했습니다. 3월부터는 기온이 오르고 몸매 관리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저칼로리 고단백 상품들의 매출이 전월 대비 50%가량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달콤한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혈당을 올리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흔들리자 스위스 정부는 그 충격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70조 원가량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스위스 최대 금융기업과의 인수합병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 167년 역사를 끝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스위스 1위 금융기업 UBS가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중앙은행의 70조 원 긴급 자금 지원도 시장 불안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Wo man sich natürlich fürchtet, dass ein Bankensturm in einem breiten Sinne erfolgt. Und da ist die Situation im Moment noch nicht so dran. 인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스위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인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주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긴급 조치 방안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UBS가 인수 조건으로 7조 9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20일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인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1만여 명 감원과 UBS의 과점 문제 등으로 협상이 길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인근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쓰나미 위험은 피했지만 통신과 전력이 마비됐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자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생방송이 진행 중인 스튜디오 안.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놀란 출연자들이 뛰쳐나갑니다. 가게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도 혼비백산에 대피합니다. 주말 오후 에콰도르 제2의 도시인 과야킬 인근 80km 지점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Parqueadero, la gente salía corriendo, gritaba desesperado. Toda la gente se bajaba de los carros.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14명이 숨졌고 접경국 페루에서도 4살 여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380여 명에 달하고 주택과 학교 등 건물 2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en este caso de una fachada, cayó sobre un vehículo Vitara que ya fue sacado por la policía y tuvimos una víctima sin signos vitales, una persona de sexo masculino. 잔해에는 아직 구조되지 못한 이들이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Desgraciadamente se le cayó su casita abajo, su familia quedó aplastada con el agua llena, perdió 5 familias. 에콰도르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 신년복채로 항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주로 사용이 됐었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그런 글씨체인데 신년복채. 이번에 민주당이 어떤 곳에 사용을 했다는 거죠?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죠. 이거는 한일 정상회담 다음 날 열린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이 커다란 태극기 아래에 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제2의 경술국치이자 이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부각했던 저 글씨체가 신년복채라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신년복채로 입력한 문구와 정확히 모양이 일치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신년복채가 맞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문구, 백드롭이라고 하죠. 한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에 대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최고회의실 그 뒤에 붙이는 그 문구인데 저 문구를 신년복채로 썼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신년복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신년복채의 과거 이력 때문입니다. 신 씨는 1968년 북한과 연계된 이 통일혁명당을 조직해 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특별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 전향서는 썼지만 이 사상을 바꾸지 않았고 통일혁명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이라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의 시각은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이 슬로건에 신년복채를 썼고요. 신 씨를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년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체를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민주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뭐가 문제냐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소주 상품 브랜드를 포함해 이미 상업적으로도 널리 쓰이는 글씨체라면서 이 수백 개의 서체 가운데 하나뿐인 걸 놓고 이 과도한 해석을 하기 전에 이 정부는 구려 외교에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민주당 신년복채로 항일에 대한 느낌표는 역사가 평가한다입니다. 당의 얼굴과 같은 효과로 쓰이는 이 백드롭, 그러니까 회의장 배경막에 이 다른 것도 아닌 한일 외교를 비판하면서 하필 간첩 혐의를 받던 인사의 글씨체를 쓴 건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이 야당은 구려 외교, 여당은 반일 선동이라고 맞선 상황인데 결국 모든 건 시간이 지나 역사가 평가하겠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골프 카트 라이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골프가 큰 쟁점이 됐습니까? 네, 현재 재판부는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이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한 것에 대해 집중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몰랐다라는 게 사실인지 아니면 이 단순한 인식의 오류였는지가 쟁점인데 이 검찰이 8년 전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이 세 사람의 호주 골프를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다른 인연도 있을 텐데 유독 호주 골프가 쟁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대표 변호인은 그동안 김 전 처장은 하위 직원이고 이 공적 만남만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검찰은 호주에서 함께 사적으로 골프를 쳤기에 모를 수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김 전 처장은 가족과 영상 통화에서도 이를 자랑스럽게 말한 적도 있었죠.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네, 특히 유동규 씨는 김 전 처장이 이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이 카트를 직접 몰아서 이 대표를 보좌했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도 이 셋이 골프를 쳤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선을 앞두고 이 골프 사진은 조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 이 대표의 입장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변호인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이 7년 전 골프에 대해서 기억해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이 김 전 처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번도 이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며 정말 희한하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호주 출장 영상의 경우 저희도 단독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저희가 그 영상 2시간짜리 분량인데요.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김 전 처장은 출장 내내 이 대표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했고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바라보며 이 농담을 건넨 모습도 나옵니다. 안에 가면 천년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골프 카트 라이더에 대한 느낌표는 434억보다 귀한 진실입니다. 선거법 재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434억 원이 달하는 이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도 비상이지만 미세먼지 상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수도권에서는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먼지에 안개까지 섞여서 종일 희뿌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안개가 더 심할 텐데요. 서해안에서는 200m의 앞을 보기가 힘들겠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를 고려해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과 청주가 3도, 안동은 1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21도, 청주, 대전 19도, 서울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온도 들쑥날쑥하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제 두 번째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거죠.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대표는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여러모로 어색한 상황입니다. 피의자로 재판에 나간다는 건 법을 어겼냐를 놓고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일에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는 매우 겸연쩍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 나가는 이재명과 집회에 나가는 이재명은 다른 사람인가요? 야당 지도자로서 정략적인 대여투쟁이란 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편하게 느낄 국민이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우리는 언제까지 제1야당 대표가 법정에 오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